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때 한양에 신영채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선예청에서 낭청으로 일하며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죠. 매사의 성격이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했던 선비는 주위의 어려운 부탁에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니 오히려 이런 그의 성정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매번 귀찮고 어려운 일은 모두 그의 몫이 되곤 하였답니다. 하루는 선예청 당상관이 어김없이 그를 불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영채, 왜 그러십니까, 당상관 나리? 자네 경기청에 좀 다녀오겠는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선해청의 인원이 팍팍하지 않나 말일세. 눈 씻고 둘러보아도 믿고 맡길 사람이 자네 말고는 없단 말이지. 나리,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어려워 마시고 말씀해 보시죠. 그게 말일세. 경기청에 세금 징수원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 황급히 사무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자네가 며칠 좀 파견을 나가면 어떻겠는가? 내 그 값은 후히 쳐줄 터이니.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상관 나리?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사옵니다. 역시 믿음직스럽단 말일세. 가는 대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듯하니 어서 채비하고 출발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군말 한 번 하지도 않고 짐을 꾸려 길을 나섰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길을 걷다 보니 늦은 출발 탓에 해는 벌써 기울어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죠. 이거 큰일일세. 벌써 해가 뉘엿뉘엿한 것이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어디 묵어갈 곳이라도 찾아봐야 하겠구먼. 하지만 한참을 이곳저곳을 뒤져 민가를 찾아보았지만 인적이 드문 산중이라 가도 울창한 나무숲만 보일 뿐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성의 북쪽 끝자락에 다다랐답니다. 때마침 오래된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허름한 현판에 귀곡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호라, 잘 되었군.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를 묵어가야겠어. 그런데 절 이름이 특이하군. 귀곡사. 귀신 귀자에 울곡자라니 거참 기묘하군 그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든 것도 잠시. 이내 경쾌한 발걸음으로 선비는 서둘러 절 안에 들어섰답니다. 절 안은 매우 크고 화려한 석탑들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사람 키보다 큰 쑥대로 둘러싸여 돌탑인지 풀탑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인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군. 이내 본격적으로 절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한 선비는 자신이 묵어갈 곳을 찾아 승방으로 가보았답니다. 하지만 동서로 가로놓인 승방은 이미 방치한 지 오래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죠. 이거 안 되겠는걸. 지붕에다 벽까지 무너져 있으니 이곳에서 자다 간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딱 좋아. 게다가 방바닥도 눅눅한 곰팡이로 덮여 있으니 도저히 이곳은 안 되겠어. 저쪽으로 다시 가봐야겠군. 그렇게 다시 자리를 옮겨 남쪽으로 가보니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드나든 듯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빗장이 질린 듯한데 누군가 거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이라면 멀쩡한 방 하나쯤은 있을 듯 싶구먼 그래. 그리고선 이내 다시 불전의 동쪽 모퉁이를 살펴보았는데 아귀에 꽉 찰 듯한 굵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계단 아래에 커다란 연못에는 야생토란이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절 이곳저곳을 둘러본 선비는 이곳의 고요하고 그윽한 전경이 매우 마음에 들었답니다. 어차피 요새 경기청 인근의 방값이 급등하여 출장비만으로는 빠듯하니 이 절에서 숙박을 해결하면 경비는 아끼겠구먼 그래. 그렇게 절에서 오래 묵어갈 요량으로 느긋하게 절 이곳저곳의 경치를 한동안 즐기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서생이 나타나서는 남문의 빗장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비가 황급히 달려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나는 신영채라는 사람이오. 경기도에 공무가 있어 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이곳에서 묵어갈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허락이라니요? 이곳은 주인 없는 절입니다. 저 역시 여행하던 중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처지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황량하고 썰렁한 절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했는데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시겠다면 저 또한 가까이 뵈면서 가르침을 청할 수 있으니 제게도 잘된 일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그럼 마음 편히 머물다 가겠소. 빈방은 많으니 아무 방이나 쓰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오래 계셔도 상관없으니 괴념치 마시고 지내십시오. 고맙소이다. 그럼 나는 저쪽 방을 쓰겠소이다. 선비는 서생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당장에 짐을 챙겨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어디선가 짚을 구해와 바닥에 깔고 콧노래를 잠시 흥얼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를 드르릉 굴며 단잠에 빠져들었답니다. 허허,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일세. 좀 쉬시오 그럼. 그날 밤이었답니다. 밝은 달빛이 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불전의 행랑에 앉아 낮에 미처 나누지 못한 통성명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충청도 은봉 출신의 김무진이라 하옵니다. 도가승이온데 이곳저곳을 떠돌며 수행을 하다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묵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소박하고 성실한 말투가 딱 그 지방 사람 같았소. 나는 선해청 낭청 신영채라 하오. 반갑소. 저 또한 이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묵어가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이리 말동무가 생겨 내가 오히려 기뻐. 잘 부탁하오. 그렇게 짧은 통성명 뒤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잠을 청하러 들어갔답니다. 하지만 낯선 잠자리 탓인지 피곤한 몸과는 달리 선비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창문 밖에서 희미하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인가라도 있었단 말인가. 오는 길에 인가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말이지. 거참.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몸을 일으켜 북쪽으로 난 석창 아래로 다가가 살그머니 바깥을 넘겨다 보았답니다. 그러자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는데 색깔이 바랜 붉은 옷을 입고 커다란 은비녀를 꽂은 할미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힌 채 달빛 아래에서 마흔이 좀 넘은 듯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양이가 왜 이렇게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부인의 푸념에 할미가 응수했답니다. 올 때가 거진되었지. 곧 나타날게야. 기다려보자고. 할머님께 무슨 원망의 말 같은 건 하지 않았나요? 그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서도 기분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군 그래. 할머니, 우리가 너무 이 계집애를 우냐우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7, 8살 가량의 아가씨가 문득 걸어왔는데 순간 깜짝 놀란 할미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 두 사람이 마침 너에 관한 얘기를 하던 참인데 우리 귀여운 애기씨가 소리도 없이 살그머니 왔구먼 그래. 다행히 내 욕을 안 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말이야. 허허허. 그러더니 이내 할망이 표정을 상냥하게 고쳐잡고는 아가씨를 치켜세우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애기씨는 말이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단 말이야. 새하얀 피부에 앵두같이 도톰하고 빨간 입술하며 양귀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육감적인 몸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세 미인임이 틀림없지. 내가 남자였더라도 애기씨 때문에 혼이 나갔을 것이야. 그렇고 말고. 그 말에 아가씨가 볼멘 소리로 대꾸했답니다. 할머님, 그만 치켜 올리세요. 누가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런 입에 발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이어 부인과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웃집 사람들의 대화에 흥미를 잃은 선비는 더 이상 엿듣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사방은 다시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선비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일어난 선비가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바로 이웃집에 있었던 그 아가씨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낭자. 허락도 없이 사내의 방에 들어오다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오. 선비의 당황한 모습에 여인은 더욱더 애꿎게 그를 희롱하며 말했답니다. 달빛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하겠사옵니다. 소녀, 오늘 밤 나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리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뻣뻣하게 굴지 마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여인의 말에 선비가 정색하더니 크게 꾸짖기 시작했답니다.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고 싶은 게요. 나 또한 다른 이의 한가한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염치와 도리를 모두 잃어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이쯤에서 썩 물러나시오. 염치와 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개나 줘버리겠사옵니다. 한밤중인데 누가 본다고 그러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온데 어찌 이리 비싸게 구시는 것입니까? 어서 소녀를 안으시어요. 그 말에 선비가 참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대노하며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답니다. 어허, 썩 나가거라. 어찌 이리 천박하단 말이더냐. 조선 천지에 지엄한 법도가 있거늘 내 평생 색을 가까이 한 적도 없거니와 너같이 상스러운 여인은 상대도 하기 싫으니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네 발로 알아서 나가거라. 화난 선비의 모습에 여인도 움찔하는 듯하였으나
쭈뼛쭈뼛 여인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혹의 말을 힘겹게 내뱉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저를 안아주시어요.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이 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부탁이옵니다. 하지만 여인의 계속된 유혹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선비가 녹이 띈 얼굴로 큰 소리로 위협하며 말했답니다. 어서 나가래도 그러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 남쪽 방의 서생을 깨우겠소. 더 이상 당신의 염치 따윈 배려하지 않을 것이오. 아시겠소? 부끄러움이 뭔지 안다면 마지막 기회이니 썩 물러나시오. 그 말에 여자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뒷걸음질 쳐 방문 밖으로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여인이 이번에는 황금 덩어리 하나를 냅다 이불 위에 던져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이 싫으시면 이 황금이라도 받아주시지요. 무욕과 유욕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신도 사내라면. 이 말에 노발대발하던 선비가 금덩이를 주어 정원층계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답니다. 나를 희롱하는 것이더냐. 내 비록 가난한 사대부 가문의 선비로 가진 것은 없으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았느니라. 어디서 너 따위가 이깟 의롭지 않은 재물로 내 호주머니를 더럽히려 드는 것이더냐. 참으로 발칙하고 멍청한 계집이로구나. 선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여인은 부끄러운 듯 밖으로 물러나더니 계단에 나뒹굴어 있는 황금을 주워 들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 사내의 심장은 쇠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강직하고 올곧은 것이지? 그렇게 한동안의 소동이 끝나고 여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선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잠을 청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진 선비는 어젯밤의 일은 싸그리 잊은 채 절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평양 출신 서생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인데 오늘 하루만 묵어 가도 될는지요? 주인 없는 절이니 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은 충분하니 저쪽 방에서 짐을 풀고 쉬어가시면 될 것이외다. 고맙소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평양 서생의 방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선잠을 자던 선비가 깜짝 놀라 일어났답니다. 나리, 일어나 보시오요. 나리, 무슨 일인데 이리도 소란스럽단 말인가? 나리, 저희 도련님께서 움직이질 않사옵니다. 하인의 다급한 부름에 선비가 황급히 평양 서생의 방을 찾아 그의 맥을 짚었는데 이미 그의 숨이 멎은 상태였답니다. 이보시게 어찌 된 일인가? 자네 주인이 왜 이리 된 겐가?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도련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와보니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하인의 말에 다시 한번 서생의 몸 이곳저곳을 살피던 선비가 이윽고 서생의 발바닥 한가운데에 송곳으로 찌른 듯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구멍으로 가늘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타살의 흔적이나 죽음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죠. 안타깝지만 자네 주인은 급사한 모양일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날이 박는 대로 관아에 신고해 시신을 수습하도록 하시게.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 한참이나 주인을 잃고 슬퍼하는 하인을 위로하고 다시 방에 돌아오니 벌써 동틀 무렵이었는데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눕히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하인이 걱정되었던 선비가 동쪽 승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는데도 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게 안에 있는가? 벌써 떠난 겐가? 계속되는 부름에도 대답이 없자 이내 하인의 방문을 열고서 방 안을 들여다본 선비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것도 잠시 이내 곧장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왜 이러는 겐가? 어서 일어나 보시게. 방바닥에 하인이 하얗게 질려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어보아도 축 늘어진 몸의 흰자위를 보이는 눈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인마저 죽은 것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비가 하인의 온몸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서생의 발바닥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작은 구멍과 흘러나온 핏자국을 발견하고선 흠칫 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은 주인과 똑같은 증상이 아닌가? 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해괴망측한 죽음이 있단 말인가? 이 무슨 변괴인가 말일세.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겁에 질려 도망칠 법도 하였으나 선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죽음이 측은하여 하루 종일 그 곁을 지키고 앉아 명복을 빌고 있었죠. 늦은 오후가 되자 수행을 하러 갔던 무진이 돌아왔는데
절 안의 기묘한 광경을 보고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날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다치신 데는 없사옵니까? 이 말에 선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귀신에게 홀려 일이 된 것이옵니다. 무진의 말에 평소 성격이 굳세고 올곧은 선비는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귀신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게요. 여기는 또한 절인데 아무리 주인 없는 절이라고는 하나 부처님의 공덕이 서린 곳에 어찌 귀신 따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말도 안 돼요. 날이 중이 떠났으니 이곳은 더 이상 절이 아닙니다. 음기가 강한 그냥 폐가일 뿐이죠. 저 또한 얼마 전부터 요기를 느끼고 요물을 쫓아 산에 갔다 오늘에서야 돌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절 주위의 요물들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실 땐 저를 부르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하겠소만. 하여간 내일 아침 일찍 평양서생과 하인의 시신을 수습해야 할 터. 내 오늘은 먼저 잠을 청하겠소. 그대도 편히 주무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즉시 소리쳐 저를 부르셔야 합니다. 절대 주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았대도 그럽니다. 걱정 마시구려.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하루 종일 놀라 피곤한 탓에 이른 저녁부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선비가 목이 말라 잠을 깨고 보니 한밤중이 되어 있었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물병을 찾아 손을 더듬거리고 있었는데 순간 손끝에 사람 발 같은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상함을 느낀 선비가 조심스레 눈을 떠 손끝을 따라가 보니 지난밤 자신을 찾아왔던 여인이 우두커니 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답니다. 화들짝 놀란 선비가 벌떡 일어나 여인을 밀쳐내며 말했답니다. 넌 누구시오? 당장 물러나시오. 날이 진정하시옵소서. 소녀이옵니다. 아니 왜 또 이리 내 방에 들어오신 것이오? 내가 그리 혼냈거늘. 오늘은 나리를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어찌 이리 몰래 내 방에 또 들어온 것이오? 선비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여인이 말했답니다. 나리 잘 들으십시오. 곧 야차가 와서 나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 무슨 해괴한 말이오? 세상에 야차가 어디 있으며 있다고 한들 왜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오? 그 말에 여인이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더니 말했답니다. 나리, 제 이름은 소양이고 성은 이씨입니다. 18살이 되던 해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죽게 되었는데 이 절 근처에 매장되었지요. 그런데 이곳에 기생하는 요물의 협박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낚아죽을 두껍게 하고 사람을 유인해 그들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는 실로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리의 성정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나리만큼 심지가 굳은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리께선 정말 성현처럼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속이거나 유혹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절 안에 죽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분명 야차가 나리를 유혹하기를 강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평생 잘못한 일이 없거늘 내게 왜 이런단 말이오? 아니 낭자. 그럼 내가 살 방도는 없는 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오? 무진고 한 방을 쓰면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무진도 절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유혹하지 않는 거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저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지요. 자칫 환생도 못해보고 그에게 소멸당할 수 있으니 어찌 감히 유혹하겠습니까?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는 도력이 상당해 귀신이나 요물들이 피해 다닐 정도입니다. 이 세계에선 그를 귀신 사냥꾼이라 부른답니다. 무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이오? 제가 나리께 했던 방법으로 사내를 유혹한답니다. 저를 희롱하고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제가 몰래 송곳으로 발바닥을 찔러둡니다. 그런 후 그의 양기가 약해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인사불성이 되면 그 틈에 피를 뽑아 요괴들이 빨아먹게 하는 것이지요. 때론 황금으로도 유혹하는데 사실은 금덩이가 아니고 나찰 귀신의 뼈다귀여서 누구든지 그걸 갖게 되면 뼈다귀가 그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낸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목표로 삼은 사람의 기호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한 것으로 골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에게도 그렇게 한 것이었군요. 지난번 일은 제 뜻이 아니었으니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나리께선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고맙소. 그런데 야차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언제란 말이오? 내일 밤입니다. 그러니 내일 날이 어두워지는 대로 어떻게 하든 무진과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저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일에 줄곧 구원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나리의 의협심은 하늘을 찌르니 저를 살 길로 이끌어 고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나리께서 저희 뼈를 걷어다 조용한 곳에 묻어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당연히 그리할 것이오. 그대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무덤 곁에 백양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선비는 무진이 다른 곳으로 나갈까봐 새벽부터 그의 방을 찾아갔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안에 계시오. 나리, 이른 새벽부터 어찌 이리 저를 찾으십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시오? 시간 되시오. 나리의 초대라면 기꺼이 함께 해드려야죠. 그렇게 선비는 아침나절부터 무진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이윽고 그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왜 그러십니까, 나리? 그게 말이오. 그간의 이상한 일도 그렇고 오늘 밤 혼자 자려니 좀 그런데 하룻밤 같이 방을 쓰면 안 되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룻밤만 그대 방에서 같이 자게 해주시오. 내 그리할 것이니 허락한 것으로 알겠소. 그렇게 무진의 말은 들은 채만 채 무작정 침구를 챙겨 그의 방으로 쳐들어온 선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무진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곁을 내어주며 그에게 당부했답니다. 저는 나리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매우 높이 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리께서 물론 그러지 않으실 거란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저기 상자가 보이십니까? 보자기에 쌓인 상자 말이오. 네, 맞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혹여라도 그 상자를 몰래 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 절대 열지 않을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오.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무진. 나리만 믿사옵니다. 이러다 밤새우겠소. 어서 주무십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무진은 상자를 조심히 창틀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진은 천둥같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선비는 야차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경남짓 되었을 즈음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내 창문 쪽으로 쓱 다가와서는 시뻘건 두 눈으로 방 안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낯선 여인의 유혹에 자지러진 선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